안녕하세요. 원일이 TV의 원일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공론센터 소장님, 네. 장성철 소장님. 공론센터가 뭐 하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인데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진영 싸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서로 논쟁만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싸우더라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것이 발전의 시너지를 좀 캐치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공감과 논쟁이라는 정책센터를 제가 작년 6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여야를 막론하고 장성철 소장님이 제일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잘 안다고 생각해서 모셨는데 공감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소구만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근데 자, 또 이렇게 연구소 이름이 길면은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좀 길게 얘기했어요. 있어 보이기는 해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주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에 이제 정치권 지나가는 소식, 총선 이후에 여야가 이제 다 재편이 좀 됐잖아요. 네. 이제 곧 이제 21대 국회도 개원하고 네. 여야가 진영이 갖춰졌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 표심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런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했으면 해서 좀 모셨습니다. 아 근데 부끄러운 게요. 네. 원일이 선배님 훨씬 더 잘하시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혼자 말하기 힘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우리 저 장성철 소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밑바닥 의원들 그 속속들이 그 내용들을 다 취재를 열심히 해서 제가 그 인정하기 때문에 좀 모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역순으로 발생 역순으로 해서 미래통합당 야당 원내대표 선출부터 네, 먼저 좋습니다. 해보죠. 네, 뭐 네, 네. 예, 결국 주호영 됐네요. 표가 어떻게 됐어요? 주호영 후보가 59표, 그다음에 권영세 후보가 25표로 생각보다 좀 표차가 많이 났어요. 59대 25. 네, 2배 이상 났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당헌 당규가 네. 좀 특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하고 런닝메이트. 런닝메이트죠. 네. 이거는 미래통합당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원내대표 따로 뽑고 정책위 의장 따로 뽑고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런닝메이트로 돼 있어요? 옛날부터 이랬나요 이게? 제가 기억이 사실 잘 안 나는데 사실은 따로따로 뽑았어요. 한나라당 시절, 그렇죠. 새누리당 시절에 보면은 초창기에는 원내대표 따로 뽑고 정책위 의장 분명히 따로 뽑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런닝메이트 짝을 못 찾으면은 드랍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김태흠, 이명수 의원은 정책의장을 못 구해서 드랍을 했고요. 이전에도 많이 그랬어요. 정책의장 후보감을 못 구해서 많은 분들이 출마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요. 어찌됐든 주호영, 이종배조하고 네. 권영세, 조혜진조. 네. 보면은 뭐 영남과 수도권 싸움인 것 같기는 했는데 네, 어떻게 제가 분석해요? 기본적으로 아니 지금 미래통합당은 영남에서 의석수가 56석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니들은 영남당 아니야? 이런 낙인이 찍혀져 있거든요. 영남 자민련. 예. 예. 그런데 갑자기 대구 출신의 영남 후보를 원내대표로 얼굴마담으로 내세운다? 그러면은 아 쟤네들은 진짜 영남당이다. 수도권, 중부권은 다 포기한 사람들 아니야? 이런 낙인이 찍힐까봐 수도권에 있는 권영세 후보가 예. 그래도 선전하거나 역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전망이 많았어요. 물론 5일 전까지만 해도 아우, 그냥 90대 10으로 이 주호영 의원이 된다라는 쪽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날이 갈수록 권영세 후보가 막 치고 올라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많았습니다. 내부 기류는 그랬는데. 네. 자, 그럼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권영세, 조혜진 조가 생각보다 표를 못 얻었다. 가장 큰 이유는 못 믿겠다. 뭘 못 믿어요? 아, 지금 저쪽은 여당은 김태년 후보 사선, 아하. 정책위 의장도 하고 친문회, 그다음에 당권파의 핵심인데 예. 과연 8년 동안 국회를 떠나 있었던 권영세, 조혜진 조가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8년 동안의 이 공백이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것도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예. 권영세 의원도 특별히 뭐 이렇게 친화력이 있거나 뭐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5선이고 정치력이 있어 보이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주호영이 그래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겠느냐 그런 표심이 모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권영세 의원은 뭐 공백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친박이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박 그때 친박 맞아요? 권영세 그럼요. 의원이? 박근혜 당대표 할 때 예. 사무총장을 했었고요. 사무총장 했고 예, 그 다음에 떨어졌죠. 박근혜 대선 후보 할 때 총괄 선대 본부장인가? 하여튼 뭐 선대위에서 선대위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떨어졌는데 예. 아껴가지고 주중대사로 보내줬잖아요. 아하,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그거를 내치지 못하고 주중대사로 네. 구제해준 케이스다. 근데 주중대사 간 게 이번 예. 선거에서 좀 안 좋았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권영세 의원한테는 친박의 굴레가 쓰여져 있다. 네, 그것도 있고요. 예. 주중대사라는 것이 의원들이 많이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네. 그때 제대로 좀 와서 밥도 사주고 얘기도 좀 해주고 구경도 시켜줘야 되는데 예. 제대로 된 접대를 안 했대요. 아, 별로 그렇게 반가워 안 했다는 반가워 거예요.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선거도 표심내죠.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뭐 국회의원들 그거 다 나보다 후배들이고 선수들도 어린데 내가 그래도 이게 명색이 삼선 의원인데 그 살갑게 안 돼줘가지고 이번에 아니, 설마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도 있었다. 자 어찌 됐든 예상보다 권영세 의원 당선자 네. 예비 의원이 표를 많이 못 얻었다. 뭐 여기까지 그럼 정리를 좀 하고. 네. 그럼 주호영 의원일 텐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요. 판사 일단은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요. 판사 출신이고 17대부터 내리 5번 지금 국회의원이 된 건데요. 어디 대구에서만? 대구에서만 수성갑에서 했다가 이번에 수성울로 옮겼는데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예. 또 대선 후보라고 하는 김부겸 의원을 꺾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한 명의 아주 유명한 사람을 꺾은 적이 있어요. 누구요? 유시민. 아 맞다. 유시민이 무소속 나갔었는데 대구에서. 네. 예. 그 유시민도 꺾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선거에서만 놓고 보면 주호영 의원이 대구라서 그렇지 중앙 무대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대구에서는 선거에 관한하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럼요. 후보였어요. 그 2016년에 그때도 예.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구 지역에서는 인정을 받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원내수석 부대표도 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특임장관도 했고요. 그다음 뭐 정책위 의장, 뭐 정보위원장, 그리고 이분이 탄핵 이후에 네. 탈당을 해서 탈당했다 바른정당 돌아왔죠. 예. 최고위원도 했습니다. 자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굴레로부터는 벗어난 인물이다. 그럼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비박계로 분류가 되는 거죠. 비박이라고 통칭됐었죠. 오히려 원조로 따지면은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친이계로 분류되는 거죠. 친이라고 가야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저 정무수석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요. 정부 장관 했었죠. 네, 2006년에 저희가 대선 캠프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캠프, 네. 그다음에 저희 박근혜 캠프. 저는 캠프요. 박근혜 캠프에서 공보팀장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었지. 당만 같았지. 맞아요. 그 뭐 친 이명박 캠프하고 친 박근혜 캠프는 이건 뭐 여야 싸움보다 더 심했죠. 그렇죠. 근데 웃긴 부분이 경선이 본선보다 더 셌으니까. 네, 그때는. 웃긴 부분이 있어요. 당시에 지금 권영세 후보랑 같이 나온 조혜진 그 정책위장 후보는요. 그건 또 친이었어요. 친이계잖아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과 같이 활동했거든요. 맞아요. 캠프에서.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호영, 이종배. 정책위 의장 했던 이종배 의원 3선? 네, 3선이고요. 이분은 저 행정안전부 충주죠. 네, 충주 행정관료 출신이죠. 네, 차관까지 했어요. 차관까지 했었고. 충주시장까지요. 충주시장하고 제2차관 했을 거예요. 아주 관료인데 관료로서는 아주 훌륭해요. 훌륭했던 분인데. 훌륭인데 이 방에 이제 여러 이제 보좌진 후배들이 있었는데 예. 평은 어때요? 너무 힘들대요. 그럼 일을 잘하시는 모양이네. 보좌관들 힘들게 하는 보면. 이게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점에서? 들면은 예. 내가 이제 이번 점심 때는 내가 좀 여기 여러 가지 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시락 좀 시켜. 아무도 못 나가요. 그 사람들 다 거기서 이제 밥 그냥 그 사무실 도시락 먹어야 돼? 되고 밤늦게까지 있으면은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보통은요 다른 의원님들은 뭐 편하게 나가서 먹어. 예, 뭐 일찍 퇴근해. 원래 이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에는 굉장히 후한데. 네, 근데 대부분 이분은 관료 출신들은 이 밥 먹는 거에 관한 이게 의존도 굉장히 강하고. 의전을 되게 중요시. 예, 내가 일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는 걸 잘 못 보기는 성향이 있기는 해. 네. 왜냐면 공무원 출신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예, 좋아요. 자, 주호영, 이종배 신임 원내대표 됐으면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당대표 권한대행도 하는 거죠. 당대표 권한 대행에다가 자칫 잘못하면 비대위원장까지 경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관왕 할 수 있습니다. 삼관왕을 한꺼번에 네, 할 수 있어요. 비대위원장 얘기는 잠시 뒤에 내가 네.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잠시 뒤에 하고. 네.
그럼 당대표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도 하면서 원내대표를 하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성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제 어쨌든 당을 수습하고 재건하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과의 어떤 협상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 예. 크게 두 가지 갈래인데 하나는 이제 결정적으로 보면 이제 비대위 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가장 큰 당면 과제고요. 네. 또한 여당과의 원구성 협상, 상임위원장 배분 18개 중에 예. 적어도 저쪽은 12개를 가져가고 이쪽은 6개를 가져오는데 그중에 뭐를 가지고 오느냐. 예. 그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당선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상임위원을 어디로 갈 거냐,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밥그릇 그렇죠. 싸움이죠. 그다음에 이 배분을 원내대표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전권을 쥐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긴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어. 우리 180석인데 우리한테 줘라고 할 거예요. 그런 거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게 이제 원내대표들이 해야 맞아요. 되는 원구성 협상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허들은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통합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좋아요.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일 궁금한 거, 미래통합당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당면 과제인데, 선거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을 이렇게 봤더니 뭔가 똑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건데 어. 이분이 그 원내대표 선거 출마하기 전과 후가 좀 말이 뉘앙스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아유 우리 김종인밖에 없어. 김종인 비대위 해야 돼라고 했는데 아, 김종인 밖에 없어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출마를 하고 등록을 하고 나서는 자, 뭐 당선자분들과 좀 더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라고 김종인 체제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저번에 한번 우리 상임정국위원회랑 전국위원회를 열은 적이 어그러진 있었는데 거? 예. 그때 당선자 대회를 오전에 했었어요. 그때 당선자 대회에서 과반 이상이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비토를 놨어요. 과반 이상이나요? 네. 그럼 당선자들 84명, 예. 이번에 새로 그 살아온 분들, 그 어렵다는 선거에서 네.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해요? 네. 오, 그래요? 그때 그랬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공식적으로 후배가 발표 안 됐는데. 안 됐는데 예. 후배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부분을 쭉 서포트를 하는 당사자들. 발표는 분명히 대다수는 김종인 비대위를 차선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는 됐었는데. 분위기는 반 이상은 비토하고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김종인 체제를 확정적으로 고집을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좀 더 상의하고 나의 정치력을 통해서 설득도 하고 그래 보겠다라는 게 주호영 대표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종인 비대위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양자 회담 협상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양자는 누구랑 누구가 양자입니까? 뭐 주호영 그 대표랑 예. 김종인 이제 선대위원장과 내정자와 둘이서 얘기를 나눌 텐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는다라는 거는요 딱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뭐예요? 당원 부칙 11조에 있는 전당대회를 8월 31일 전에 개최한다. 네. 이거를 차기 전당대회는 내년 뭐 한 3월 이전에 열린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전당대회 조항을 바꾸면 되는 거죠. 기간에 대한 조항을 바꿔야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맞지 아니면은 안 맡아요. 자, 김종인 위원장은 넉 달짜리 비대위원장, 석 달짜리 비대위원장 안 한다는 안 거죠. 하죠.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려면 그 조항을 바꿔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원 개정안이 안건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상임전국위원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원래는 100명 이내인데요. 네. 이번에는 47명으로 줄었어요. 어허. 그럼 누가 참석을 합니까?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상임전국위원회는 국회의원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당대표의 뭐 최고위원들. 예.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직의 상임위원장. 그럼 누가 될지는 모르죠. 모르죠. 그럼 6명은 그럼 상임위원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전국이 의장, 부회장 들어가야 다 되는 들어가고요. 거고. 또 이제 당협위원장들 중에서 최고위원회 의결로 몇 명을 또 이제 선임을 하고 예. 또 뭐 중앙위원회 있는 분 중에서 몇 명을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100명 이내로 만드는데 또 그거 있잖아요. 시도당 시도당 위원장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경북도지사, 예. 제주도지사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몇 명을 또 집어넣고 아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절반 이상 찬성. 지난번에는 아예 정족수 자체를 못 채웠죠? 14명이 그때 참석을 해가지고 정수족수 자체가 안 됐죠. 그때는 아예 중진들이 전화 돌렸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그때 김태흠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이 전화 돌려가지고 참석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설이 확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그게 뭐 정설로 돼 있더만요. 전화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데 뭐 전화 받았어 회의장에 안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맞다고 봐야 조경태 되겠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 해야 되는데 지금 왜 갑자기 김종인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날아다녔대요. 좋아요. 그러면 자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결론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된다고 보이십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니면 또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 당을 알고 정치를 알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한마 생각에도 없어요. 많은 비대위 체제를 했었잖아요. 세 번의 예, 비대위 예. 체제를 했었는데 다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당에 있는 뭐 낙선자든 당선자든 비대위원장 할 분이 없어요. 좋아요.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수락한다라는 전제 아래 그 전제가 되는 그 수술을 한번 좀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선출됐습니다. 그럼 이제 상임 전국위원회 위원들을 네. 설득을 하거나 아하. 최고위원회 의결로 바꿔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우리 의견에 찬성해 줄 사람들로 주호영 사람으로 바꿔. 네, 바꿔요. 최고위원회 의결로 그거는 가능해요. 음. 위원들을 바꾸는 걸. 네. 그래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요. 언제쯤 열어요? 빨리 열어야 되겠죠. 이거는 빨리라는 게 이번 달 안에 열어야 되죠. 이번 달에 열어가지고 확정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달 안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시키는 것이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목표가 되겠군요.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주호영 의원은 그 여당과의 협상 문제에 몰두를 하고 그다음에 당 개혁과 쇄신 문제는 비대위원장에 넘기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야지. 아하. 주호영 의원이 또 뭐 그렇게 또 정치력이 있거나 뭐 또 쇄신하겠다라는 그런 네. 분이 아니었잖아요. 이때까지 예. 보면.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위를 차지하기는 했으나 당을 그렇게 이끌어 나갈 만한 카리스마가 부족하니까 김종인 비대위의 칼을 빌릴 것이다. 역량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그래도 5선 의원인데 그것도 대놓고 역량이 부족하다라면 듣는 분이 서운해하겠지. 아니 솔직히 좀 5선이면 대선 후보급으로 누구나 다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뭐 당대표급이다 대선 후보급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김부겸 의원이 상대방이 출마한다고 선언하니까 나도 대선 후보급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웃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까미냐 아니냐 지도자 까미냐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지도자는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좋아요. 하는 거죠. 그럼 장 소장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네. 자 김종인 비대위로 결국 간다. 네. 가능한 빨리 희망적인 바램도 섞여 있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신임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리저리 사람 채워놓고 일정 잡고 그렇게 갈 것이니 설득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은 대충 방향이 그럴 거라고 예상하셔도 틀리지 않을 거다. 근데 틀리더라도 저를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봐도 다른 수는 없어 보이기는 없어요. 해요. 없어요. 예. 아니면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그 양자회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설득을 해요. 자, 조기전대 합시다. 조기전대 하고 당신이 정통성 있는 당대표가 되라. 전당대회 나가라. 우리가 밀어줄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당원 당규에 맞는 정통성 있는 당 지도부의 당 대표가 돼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역할과 권한을 더 확정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뭐 가능하긴 하나 나는 땡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조기전대는 반대한다고. 알겠습니다. 그죠? 조기전대 반대한다는 얘기는 8월 31일 날 미래통합당에서는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일이 없다. 네. 맞죠? 그렇죠. 아, 좋아요. 그럼 뭐 거기서 그건 정리해도 될 것 같고. 네.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네. 홍준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홍준표 복당시킬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홍준표만 빼고. 아, 홍준표만 빼고 복당시켜? 네. 김태호. 네. 권성동. 권성동. 한 명 더 있잖아요. 누구지? 응. 누가 있지? 아,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기억이. 윤상현. 아, 윤상현. 근데 윤상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래 한국당에서
와가지고 우리 20석 채워서 자기는 원내대표하고 원유철은 나는 당대표하고 그래서 우리 교섭단체 유지하자라고 지금 상당히 꼬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는 거 보면은 그분들은 뭐 존재감이 좀 떨어지는 거고 오직 관심사는 홍준표인데 그렇죠. 홍준표는 복당이 안 될 것 같다. 복당을 하면은 당내 분란을 너무 많이 일으킬 것 같다. 아. 저분 때문에 당의 이미지도 상당히 나빠질 것 같다. 그리고 홍준표가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는 중진 의원들이 반대를 너무 하고 많다.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자, 복당을 원하는 그 무소속 4명 중에 홍준표 의원을 당선자만 제외하고 네. 나머지는 복당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나 홍준표는 절대 지금 못 받는 상황이다. 네, 많은 의견들이 다 그래요. 아니 다른 분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밖에 대안이 없다며요. 네.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받겠어요? 안 받죠. 그 자기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범죄자라고 그러고 예. 뭐 옛날에 그 뭐 자기가 자백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홍준표가 들어오면은 본인이 생각한 미래통합당의 대권 구도가 예. 상당히 헝클어질 수가 있고 지저분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래요. 맞아요. 자신이 당 대표 본인 원래요.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는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빨리 복당을 한다. 예. 복당을 할 수밖에 없다. 아하. 그러면 그게 내가 홍준표가 그렸던 그림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조기 전당대 하면은 당 대표 출마한다. 네. 그래서 당원 당규를 고쳐서 당 대표가 대권 후보 나가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당이 야당이다. 비상 상황 아니냐. 예. 당권 대권 분리 없다. 그냥 쭉 간다. 그렇게 아하. 당원 당규를 고치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요 대목에서 잠깐만. 여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래통합당의 당헌 당규에 대해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당의 미래통합당은 당헌 당규가 당 대표하고 대선 후보를 분리시켜놨죠. 당권 대권 분리. 당권 대권이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 대표할래 해서 선출이 되면 네. 그 대표는 대선에 출마를 못해. 네. 1년 반 전에 그만둬야 그렇죠. 돼.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은 이제 1년 뭐 2년도 안 남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되는 사람이 만약에 대권에 꿈이 있다면은 당대표를 몇 개월 못하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는 당권도 먹고 싶고 대권도 먹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복당을 하면 당헌 당규를 바꿔서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아예 없애고 싶어 했다?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본인들이라는 게 홍준표 대표와 홍준표 대표를 대권 후보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룹들에서 그룹보다 홍 대표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홍 대표의 생각이 그거를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들어올 수가 없겠네 그러면. 그렇죠. 어허. 근데 이제 홍 대표가 바깥에서 계속 바깥에서 총질을 하나? 총리를 하겠죠 문제. 근데 지금 보세요. 그래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차기 뭐 대권 후보 중에 예. 보수 우파에서는 또 1등이 나오고 몇 프로나 나와요? 7%요. 7%? 네. 아니 7% 지지율 갖고 대권 후보가 할 되나? 수가 없죠. 이낙연은 40% 나오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한 13% 나오는데 예. 그래도 1등 나오잖아요. 나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보수 야권에서는 나밖에 없다 이 생각이 그렇게 강하다. 생각을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런 역학구조라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올 것 같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선출됐다. 홍준표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네. 그렇게 아하.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의원들은 들어오겠죠. 한석이라도 지금 뭐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아쉬우니까 들어오게 한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아까 미래한국당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위성정당이었잖아요. 네. 원래 합치기로 하고 선거 치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통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위장교섭단체 뭐 설 나왔을 때 혹시 저쪽에서 위장교섭단체를 만들면 우리도 만들어야 되니까 잠시 대기. 네. 미래한국당 잠시 대기. 저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개념이면 이해가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오늘 선언했죠. 네. 우리 뭐 어찌 됐든 간에 저 국민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합당한다. 그게 맞죠. 자기는 뭐 180석이나 얻었는데 뭐 그걸 합당하냐. 맞아. 거기다 대고 뭘 또 교섭단체 만들겠다고. 그렇죠. 여당은 그거 잘한 것 같아요. 잘했죠. 잘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럼 저쪽이 합치면 우리도 합쳐.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원유철 대표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원유철 대표를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로 보낸 게 우리
우리 저기 누구야? 이름도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가 예. 그렇게 결정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계 은퇴 거의 수준 아니에요. 아무도 인정 안 하는. 원유철 대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한선교의 난에 이어서 이번엔 원유철의 난이에요? 그렇죠. 지금 원유철 대표가요. 아니 농담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지금 저 미래 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교섭단체 체제로 실무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독자 정당을 그렇죠. 전제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그 다음에 당대표 특보단을 다 뽑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메시지 특보.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미래 한국당의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이렇게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놨다니까요. 원유철이? 네. 근데 이게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 당선인들 19명 있잖아요. 네. 다 지금- 비례잖아요. 네. 19명하고 현재 있는 원유철 당대표, 그 다음에 예. 염동열 사무총장, 그리고 예. 다른 떨어진 최고위원들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하고 말도 안 섞는데요. 밥도 안 먹고 지금 분란이 지금 커지고 있다. 아하. 이분들은 아니 지금 빨리 우리 들어가야지. 예. 원유철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 합당하자. 네. 그런 생각이라서 지금 이 분들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원유철의 난 맞네. 맞죠.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근데 거기는 왜 그 동네는 가기만 하면 난을 일으켜? 믿고선 보내놓으면은 뭐를 이렇게 수습을 할 생각들 안 하고 왜 이렇게 자꾸 난을 일으켜? 한성교의 난, 원유철의 난. 국장님, 어느 교섭단체에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대우가 달라져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죠. 아니면 모르죠. 기본적으로 이제 교섭단체가 되면요, 국고보조금이 대략 일단 한 50억 이상이 확보가 돼요. 예를 들면은 분기당 한 200억씩 그 국고보조금을 나눠주는데 그 중에 100억은요, 예. 교섭단체한테 균등하게 먼저 나눠줘요. 먼저 나눠줘요. 근데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미래한국당 하면 3개잖아요. 이제 한 명만 더 채워놓으면 교섭단체가 되니까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돈이 33억을 그냥 받는 거예요. 어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0%는 의석비율로 받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40억에서 50억이 분기마다 생겨요. 이 돈에 대한 유혹이 상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섭단체 대표되면은 국회 열릴 때마다 당대표 연설할 수 있죠. 청와대 초청받을 수 있죠. 국회 안에도 사무실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교섭단체가 되면은 국회 사무처에서 1급, 2급, 4급 예. 정책 전문위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티오를 줘요. 아니 국회라는 게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20석을 채워서 교섭단체를 만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고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는 뭐 모르는 바는 아니나 어찌됐든 이거는 위성 정당이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면 합치는 걸 전제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질 못해서 양쪽이 여야가 위장 교섭 단체를 만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막 대치하는 상황이면 이해가 되지만 한쪽이 그걸 접고 합친다고 그러면 이쪽도 합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는 맞는 말 같긴 한데. 이제 뭐 내가 실질 소유주고 바지 예. 사장을 내세웠는데 바지 사장이 그래 내가 소유주한테 잘 충성해야지라고 하다가 뭐 갑자기 이제 마음이 바뀌었구나. 네, 사장 대우 받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원유철 대표가 내 당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뜻이구만요. 그 말이 그 뜻이고요. 예를 들면은 또 뭐 통합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뭐 원내대표 만들어지고 차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때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는요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이게 그렇게 합당하려고 그랬으면 당연히 합당해야죠. 자, 예. 우리 합당하겠습니다라고 5월 29일 전에 합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아무리 비례 의원이라도 19명의 그 소속 의원들, 네. 그분들은 뭐 바지저고리도 아니고 네. 원유철 대표가 그렇게 난을 일으켜서 우리 합당 안 해 하면 합당 안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이럴 수가 생각도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의총을 통해서 자, 예. 원유철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렇지.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게 이 19명에 예. 구심점이 없어요. 구심점이 아무리 구심점이 없어도 그 19명은 비록 비례대표지만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이고 근데 원유철 의원은 원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아니 뭘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명의 구심점이 나타나서 야 예. 이건 아니다. 우리 그냥 미래 통합당 합당해야지 이게 뭔 짓이냐 이렇게 선빵을 누가 질러야 되는데 원유철이 이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제 자 뭐
상임이 여기도 좀 해주고 여기 할게 그냥 자 이렇게 우리끼리 일단 해보자. 저쪽 아직 혼란스럽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공약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흔들릴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돼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헌법기관인데 아무리 초선이고 아무리 경험이 없다 그래도 그 정도의 판단 능력과 그 정도의 가치 판단도 없이 배지라고 달고 앉아가지고 그래 왜 눈치를 보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진짜로 그 비례 그 공천 잘못된 거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선정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뭐 미래한국당하고 뭐 마치 합당할 것처럼 합칠 것처럼 또 얘기하는 그 운을 띄우는 거는 그럼 이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상당히 저는 이게 의아스러운 부분이에요. 아니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자기 혁신, 중도, 대권 후보 얘기를 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적폐 세력이라고 했던 미래한국당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손잡을 생각을 한다? 저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발표 맞죠? 맞아요. 안철수의 발언의 의도는 우리 비록 3석밖에 안 되지만 19석 가지고 있는 미래한국당하고 교섭단체를 꾸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 맞죠? 공동 교섭 단체를 구성을 하자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합당은 아니라. 그렇죠. 합당할 필요 없죠. 예, 합치기만 하면 되니까. 합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도 많이 나오고 사무실도 주고 정책 전문위원 뽑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안철수와 원유철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네.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잃을 것도 있거든요. 과연 너는 뭐야? 이제 이러한 판단을 받을 텐데 좀 상당히 좀 놀랬어요. 근데 워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검토하고 생각해보고 그게 옳지 않냐. 나는 야권에 포함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길로 갈 것 같아요. 놀라워요. 근데. 뭐 이해관계만 놓고 보고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정말로 이 보수 야권 재건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죽는 길로 가는 거네. 근데 또 뭐 전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있다가 올해 말에 대선 후보들이 맞들 때 그때 뭐 합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정치 공학적 생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과연 저게 전략적으로 저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은 보수 재건 말로만 한다더니 결국은 그것도 또 다 망한 데서 무슨 잿더미에서 뭐 하나 먹을 것 있나 찾아가지고 그래 교섭단체 하나 더 만드느라고 생각 안 할까요? 근데 이제 제가 정치적인 실물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난은 잠깐이라도 교섭단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 크고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할 못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원내 이제 협상을 하거나 회기 안건 상정을 해서 할 때 안건도 어느 걸 정하고 기간 정하고 할 때 원내대표 회담을 하잖아요. 김태년 혼자 있고 양 옆에서 한 명은 이제 미래한국당, 한 명은 미래통합당. 그래도 뭐 의석수는 적지만 2대1로 공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의 양강 구도로 붙는 것보다는 그래도 숫자를 2대1로 만들어서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도 내 편 있다. 들어주는 사람 한 명 아무리 힘이 약해도 비실비실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가 나겠죠. 그런 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또 저 여당이 협조해야 된다고 또 확 붙어버리면 또 어떻게?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뭐 이제 원유철의 그 별명이 원균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균 우리 조상님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런 분 아닌데.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정리를 좀 하죠. 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합당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네. 불투명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네. 셀로판제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수락을 하고 비대위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그래도 그게 김종인 위원장의 결단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원유철이 결단 사항이에요. 그래요? 아니 근데 19명 그 초선 비례들이요. 다 그 원유철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유철이 공천했잖아요. 몇 명은 원유철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역학관계가 또 있구만. 그러니까 아무리 구심점이 없고 지금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막 누가 원유철 쫓아내야 돼.
아유 우리가 교섭단체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커.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죠. 초선이라 뭐 저 아직 국회의원 된 지 얼마 된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교섭단체 이게 얼마나 단독으로 있는 게 이게 안 해봐서 몰라.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설득하면은 아 그런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또 이제 여기서 당직을 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무총장도 나올 거고 대변인도 나올 거고. 초선인데도 그렇죠. 초선인데도 또 일개 정당의 사무총장 되고 대변인 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생각이 또 달라진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걸 옳다 그르다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의 기준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실익만 놓고 보면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장 소장님 그렇게 보시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당 생활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팍 오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 교섭단체 체제로 지금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요. 그룹을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기는 한데 네.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네. 이른바 그 지금 야권에 초선들 있잖아요. 네. 초선이 몇 %예요? 66%인가 하면서 40명. 84명 중에 40명. 40명이 초선이잖아요. 66%인가 그럼?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40명 초선. 84명 중에 40명이 초선이라며요. 네. 그리고 미래한국당 19명은 다 초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초선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른바 그 뭐 야권에서는 초선 개혁파라는 것도 없나?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이게 예.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진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고 밑에 있는 초선에 있는 개혁파들이 당의 쇄신과 정통운동을 일으키면서 선순환 구조, 아래 위가 이렇게 섞여야 되는데 네. 이 초선들 저는요 민주당하고 이번에 통합당하고 그 국회의원 숫자도 문제지만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전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미래통합당이든 미래한국당에서 초선한 분들이요. 네. 체계적으로 정치를 배운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공천받아서 네. 다 이제 국회 입성을 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의원, 시의원을 해서 그래서 뭐 선거도 밑에서부터 나가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네, 선거서 나가서 떨어져 보고 그런 아픔을 당해보고 하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 없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했던 사람들, 맞아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계속 뭐 두드리다가 이번에 공천만 된 사람들. 전투력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나는 저는 거고. 전력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어떤 이 전투를 하는 전투력보다는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를 왜 하는지, 정당의 존재 이유가 뭔지, 국민들에 대한 명분이 뭔지, 이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보면 여기서 이제 답이 딱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아니 그래서 교섭단체가 돼서 돈이 몇십억이 더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을 보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명분이 있느냐? 여기에서 딱 정치적 판단을 딱 내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초선이라고 그 판단이 안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그냥 어떻게 본인의 전문 근데 분야에서 꼭 해봐야 하나 그거? 그래도 지금 초선 의원들이요. 딱 본회의장 가면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버튼 어떻게 누르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맞아요. 한동안은 되게 헤매요. 적응될 때까지는 이분들에게 뭐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좋아요. 그런 말씀드려요. 뭐 수준이 그렇다는데 뭐 할 말 없네. 마지막으로 그럼 그런 식으로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합당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두 개를 유지를 했을 때 네. 우리 계속 얘기를 해왔던 7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그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장 임명 네. 여기에서는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나요? 아니 근데 그거는 교섭단체가 두 개든 한 개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야당목 두 개니까. 네. 그게 공수처장 추천이 그 야권에서 2명을 하잖아요. 예. 그 야권이 정의당까지 합치는 야권이 아니라 그래요. 교섭단체 교섭단체니까. 별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공수처장 추천 때문에 뭐 미래한국당을 그냥 교섭단체로 남겨두고 이러지는 않는 건데 여당이 합당을 하는 한 뭐 이쪽이 야당이 한 개냐 두 개냐는 중요치 않다. 그렇죠.